오늘 우리 글 잘 쓰시는 분들 또 특히나 또 말씀 잘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다 모셨는데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제 이야기가 정말 귀에 남을 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 스님들 모시고 그 문덕수 시인의 고향 아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덕수 선생님은 우리 함안 출신으로 한국 현대 시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큰 시인입니다. 하고 나면 오늘 한장 빼면 잘하시나요? 네. 현대시 창작은 물론이고 시문학의 논리 정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치에서 많은 후학을 견내신 분입니다. 문덕수 시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문단에서나 여기 문덕수 문학관에서 많은 연구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고향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과 고향을 연결하는 인간적인 면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창신대학과 이상옥 교수님께서 문덕수 문학관을 박물관과 도서관의 기능을 두루 갖춘 아주 훌륭한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갖고 오신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문덕수 시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65년 시문학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시문학지를 발간하게 된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봐야 되겠, 그 책을 한번 구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문학지는 아주 한 60년쯤, 60페이지쯤 되는 아주 얇은 책이었습니다. 그게 전국에 23곳에서 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산 지방에서는 세기스림에서 그 책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간호 때부터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할 생각을 했는데 잘 페이지 늦어져 가지고 그에 한 4, 5호, 6호 그렇게 손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뒤지게 보니까 그 주간으로 이제 문덕수 선생님 그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우리 함안 사람이냐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현대문학지를 발행하고 계시던 역시 우리 함안본 석재 조인원 선생님께서 그 자매지인 그 자매지로서 그 시문학을 발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보다 8살 후배인 고향 그 문덕수 선생님께 믿고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 뒤 선생님에 대해서 차츰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 이상옥 교수님께서 창신대학의 문덕수 문학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개관 기념 행사에 참석하면서 선생님과 교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청년기의 이력을 보면 선생님의 청년기는 일반인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는 통상적인 이력과는 사뭇 다른 힘든 과정을 겪어 나오셨습니다. 1928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325번지 심실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서당 공부를 하시고 또 1944년 16세 때 법수면 강원군 법수면 우거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해 어머니와 같이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해방은 우리말로 우리나라 해방은
일본에서 이제 그 맞이하셨죠. 그리고 그 한 해 뒤에 1946년 그 귀국을 해서 귀국하시자마자 중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시고 그 뒤로는 또 그 바로 초등 교원 양성소로 웅수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료를 하시고 그해 그 모교인 우거초등학교 교사로 그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50년에 역시 또 중등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을 하시고 그래서 취득하시고 난 뒤에 토영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그 발령을 받습니다. 발령을 받은 직후에 6.25 그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군 징집이 되어서 육군 종합학교를 수료하시고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전방 그 최전선 38선 그 지금 말하면 좀 철원건방인데 제2사단에 배속이 되어서 치열한 또 많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군대에서 한 3년간 그렇게 고생하시던 중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굉장한 큰 중상을 입으셔가지고 야전병원, 서울군병원, 대구에 있는 제16군병원을 거쳐서 그 가령 후에 육군 중위로 그 상위 제대를 하시고 사회에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바로 그 교사 복직 신청을 하셔가지고 마산공립상업고등학교 즉 마산상고 교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 뒤에 1955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철학과 예술학, 미학 등을 수학하시고 홍익대학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56년에는 현대문학을 통해서 유채한 시인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시고요. 57년에는 제주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발령받으시고 그 뒤 61년도는 홍익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발령받으셔서 상경을 하셔가지고 1994년 전면 퇴임 때까지 홍익대학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청소년기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덕수 선생님께서 굉장한 그 격변기에 공부를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그 부족한 자기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들을 그냥 헛되로 보내시지 않고 20대와 30대 일본 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격동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검정고시나 혹은 임용고시를 통해 혹은 그런 배움의 단계를 성취하신 노력 등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기의 이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향 나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 시문학 연구와 창작, 문단 행정, 그리고 시문학지 발간 등 벅찬 일들에 매진하시느라 선생님의 고향 방문길은 자연히 더디셨던 것이 아닌가 여기집니다. 그 과정에 선생님께서 고향에 들르신 것은 한 서너 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고향에서 있으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고 또 기록으로 남기게 된 기회가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고향 방문을 하신 것은 홍익대학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교수를 퇴임하시고 난 뒤가 다 되겠네요. 맨 첫 번째는 76세 때인 2004년 4월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이상학 교수님으로부터
마산 리베라 호텔에서 선생님께서 찾으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 있는 건축 시인과 함께 호텔에 갔더니 선생님과 우리 교수님 그리고 이광석 시인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광석 선생님은 마산 고등학교 제자가 됩니다. 그 인사를 하자 반가워하시면서 내가 일찍 고향을 떠나와서 여태까지 찾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이 나이가 드니 새삼 고향이 생각나더라 하시며 후로 이웃이든 어디든 좋은 일에 쓰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라 머뭇거리다가 선생님, 이 돈은 선생님께는 굉장히 뜻깊은 돈이겠는데 이참에 고향도 한번 둘러보실 겸 내일 함안군에 들으셔가지고 군수님도 한번 만나 뵙고 거기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망설이시다가 걸어맞고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그 군수실에 안내하고 불의 이웃에 쓰십시오라고 자필로 쓴 봉투를 그 당시 진석규 함안 군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때는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고향의 여러 곳을 두루 찾지를 못하고 초등학교와 옛집 위주로 돌아보고 지금은 현재는 그 당시 인제는 그 옛집이 초가에서 서레트 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옛집에 사시는 조동기라는 노인과 사진을 함께 찍고 상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시인의 79세 때입니다. 창신대학 문득성문학관에서 2007년 6월 15일 7주년 문학 강연회가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선생님 안부도 궁금하고 해서 우리 함안 회원 여러분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문학관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 끝난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과 김규하 사모님, 창신대학의 이상호 김강호 교수님, 이우원 경남문예 회장님, 이광석 씨, 문학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 오탁범 교수님 등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호 교수님의 사회로 함안 문인 옆에 여기 오신 우리 건선자 시인이 선생님의 시선집 첫 장에 있는 시 생각하는 나무의 낭송으로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병도 전 학장님께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지역 출신 문인으로서 문 시인을 노산 연상 시인의 우리 고장이 난 대시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우월 경남문예협회 회장은 시를 가리켜 시론이 빈약한 한국산에서 확고한 자기 시론을 정립한 시인으로 시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시인이며 특히 서울에서 뵈면 꼭 우리 집에 가자고 하시며 고향 사람을 챙기시는 분이라고 인간적인 면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어 등단하신 문도수 선생님은 2000년 당시 병원 입원으로 급하게 서두르게 된 이 문학관을 해고하시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준비할 때입니다. 김강호, 이상호 두 분 교수가 우리 집 지하 수급에서 이관할 장소 목록을 정리하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나 되었냐고 감개무량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글도 쓰고 시집도 내고 싶다는 말로 문학에 대한 집념을 내비치셨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함안 사람들끼리 기념 촬영을 하고 따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장거리 여행에 필요하시라고 여기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9시경에 오전 9시경에 선생님께서 고향을 둘러보고 싶어서 출발한다는 전화를 그 이상학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07년 6월 16일 오전 10시쯤 함안 예총에 이상학 교수님께서 선생님 네 분을 모시고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하고 권총욱 시인하고 제 차에 또 이렇게 같이 모시기를 하고 사모님은 이 교수님 차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보실만한 곳은 나름대로 제가 안내를 하겠다니까 그러라고 하셔서 첫 행선지를 난강변 악양루로 정하고 석재 조인훈 선생과 이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차를 운전해 가면서 꺼냈습니다. 일전에 이석 선생의 유도로부터 고인의 기념사업에 대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자비로 사업을 하는 데는 힘껏 도우겠으나 예술단체와 하만군이 도움을 하는 데는 선후가 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말하며 2003년에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석재 조연의 문화기념 사업을 하려다가 친일 문제로 좌절된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석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의 마산 문립회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석 선생님이 문덕순 조연의 선생님보다도 연세가 아주 한 10살쯤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하는 말 뜻은 이석 선생님도 아주 우리가 조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문덕순 조연의 선생님을 그래서 이석 선생님을 이렇게 먼저 하기로는 우리 좀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에 선생님께서는 이석 시인과 나는 1956년 청마 유치원의 추천으로 한해에 등단하였다면서 이석 시인이 처음 서울에 그때 이화여고입니까? 정권 왔을 때에 자기 집에 한 달 가까이 기거하던 이야기며 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 한국문예협회 이사, 청마문화 회장 등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이 일찍 가셔서 애석하다고 하셨습니다. 석재 조인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분과 김동희가 아니었으면 해방 후의 한국 문단을 오롯이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몰라. 이때 요 얘기는 석재 조인훈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서울에서 편안 안 나오고 서울에 지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북쪽에 호응을 하는 우리 문민들을 전부 해고시키고 막고 이런 걸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드나들던 많은 문인들이 있었지만 사후에 추모문학회 한번 있는 걸 못 봐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분이 일본말로 글을 쓴 걸 다 읽어보았지만 친일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없어. 친일과 일본말로 글을 쓰는 것은 달라 라고 하시면서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힘껏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행을 처음 안내한 곳은 악양루였습니다. 악양루 입구에는 국민의 장국 처녀 배사공 노래비가 서 있습니다. 그 노래는 윤북일 작사, 한복남 작곡, 황정자가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의 진원지가 하만천을 건너서 악양루로 가는 그 밑에 악양루 주막이 있는데 그 주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악양나루를 건너야 됩니다. 그 악양나루를 건네주는 처녀가 건네주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거기서 착상해가지고 처녀배사공 가사를 썼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본 줄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요 가사를 쓰신 윤북일 선생이 윤한기 윤복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랑극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윤북일 선생님이 마산에 와서 체류하시면서 그때는 뭐 전쟁 중이니까 사는 게 형편없죠. 그때. 그런 이제 마산에 그 선창에 어디 빈대만 있으면 벌려가지고 공연을 벌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또 그 단체가 많으니까 생계를 꾸렸죠. 근데 그러자 이제 9.18 수복이 됐어요. 수복이 되니까 고향에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뭐 탈 것도 없고 서울에 가는 차도 없고 또 경비라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마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함안이었었거든요. 함안 가야읍에 있는 박목장, 함안 가서 박목장에 가서 한판 치고 거기서 경비를 만들어서 또 옮기고 한 장만탕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그게 아주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안장 가야 박목장 보고 걸어 내려와서 그 대산장 보기 위해서 건너가는 곳이 그 악에 나옵니다. 나고 내일 그러면 대산장 보고 다음에 창녕 남지장 보고 다음에 장영장 보고 청도장 보고 그래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작전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왜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 전예배상 가요제 노래비가 어찌 거기에 쌓여있노 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며 절벽에 난 사익길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라 깎아지는 절벽 위의 단층 누각에 다다랐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의 악양에서 동정호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절경으로 남강과 함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대사면 서촌리산 122번지의 절벽에 조선 말기 철종 때 세운 누각입니다. 이곳은 남강에 비치는 낙조가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생님은 멀리 바라보시면서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찾은 곳은 남강가의 이물이란 예스런 이름을 가진 나룻대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고향인 함안군 보수면은 이 물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이 지나가는 이 코스도 그 둘 다 같거든요. 함안은 원체 본래부터 그 낙동강과 그 남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절지대이기 때문에 제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은 제방 거리가 모두 225km입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이게. 그게 그 옛날엔 한 저지대였었는데 그 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그런 곳이 되었죠. 거기서 한 0.5km쯤 가면 이물이 나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생각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으로 이곳은 함안군 도수면과 어른군 정곡면을 연결하는 나루터로 옛날에는 바지선에 버스나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 구루마를 통짜로 실어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중학교 때 구경에 가봤는데 그 바지선에 이렇게 버스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 내려가지고 그 버스 안쪽에 딱 서요. 그럼 서고 저쪽에서 줄을 도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지선을 끌고 가서 가면 그대로 버스가 붕붕 하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선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그 나루를 걷는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선착장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난강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다음에 들른 곳은 도수면 우거리 초등학교 때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면사무소가 지서 우거초등학교 들어서면서 면소재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그때 당시입니다. 우거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어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담장 밖에 구장 사택이 있었고 그 이웃에 함안군 도수면 우거리 791번지 옛날 사셨던 그 옛집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연보에는 출생지가 우거리 325번지 심실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우거리 본동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거기서 태어나 학교 가까운 791번지로 이사를 와서 우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떠나던 1944년까지 소년기를 보냈던 그 집입니다. 3년 전에 왔을 때는 스레트 집에 노인 혼자 계시는데 이번에 와보니 아담한 2층야옥으로 바뀌었고 노인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이웃이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올해 새로 집을 지었다고 하였으며 옛집은 흘렸으나 저번에 있던 언약나무는 그대로 있어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교 교동으로 들어가서 2층 서랍 교사를 앞뒤로 찬찬히 둘러보시고 이미 60년 가까운 세월의 저편이어서 그때 그 목조 건물은 아니지만 교정에 서 있는 아름다리 두 그루 플라타나스는 옛날에도 있었지 싶다 하셨습니다. 학교를 뒤로 하고 마을 서편에 있는 진랄늪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늪은 연꽃과 가시연꽃, 마름, 말밤 등 수생식물이 빽빽히 자라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생태 환경이 많이 변해 오염된 물에 잘 자라는 부들 종류가 밀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늪과 연결된 천연기념물 제346호로 지정된 dob수면 늪지식물 대평늪도 환경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늪에서 아버지께서 쪽배를 타시고 고기를 잡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자기 또래들이 한여름 되면 여름 내내 이 늪에서 모욕하고 고기 잡고 놀고 하던 그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늪이 자기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후에는 아라가야 고문군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라가야는 우리 가야 시대 6가야 중에 하나인 아라가야 또는 알라국입니다. 삼국사기 가락국기에 의하면 서기 42년 가야국 김수로 왕이 금강가야를 개국할 때 6가야가 함께 개국하였으며 그중 아라가야는 하만 제방을 중심으로 후기 가야 제국의 맹주 역할을 하다가 서기 562년 신라에 합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마리산 고궁군을 둘러보시면서 여러 번 감탄을 하셨습니다. 사적지 탐방을 끝으로 고향 방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옥하신 분이라 말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 작정하고 둘러보신 고향 악양루에서 인물이 나루에서 우거초등학교에서 진랄늪에서 가야고분군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표정과 눈빛에서 이 어른의 가슴 속에 늘 고향 하만이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82세 때입니다. 세 번째 방문은 2010년 9월 12일 제7회 하만예술제를 맞아 하만운일협회 주관 문덕수 시인 초청 문학 강연에서 했습니다. 하만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 강연은 150석의 조촐을 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노 시인의 강연은 그야말로 옛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기거려사를 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강연 내용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강연 제목은 나의 문학, 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첫머리에 선생님께서 쓰신 진랄늪이라는 시를 먼저 낭독을 하셨습니다. 저도 낭독을 하겠습니다. 진랄늪, 은덕수. 진랄늪은 우리 엄마의 양수. 팔순의 내 흰머리 아직 위에서 물놀이 하네. 고향집 비산의 겨드랑이 밑 숲속 구천이 내려와 고였네. 가뭄도 없이 허파 심장 팔다리를 만들면서 나를 길렀네. 고추, 불알 다 내놓은 알몸으로 붕어, 숭어, 가물치와 어울려 물장구 치고 가시연, 골풀, 물밤은 내 심줄이네. 안산의 먼 영머리로 철새를 보내면서 기억의 먼 꿈길 열었네. 이별이 무엇인지 그득히 고여 걸성거렸네. 가끔 가난한 이 말의 턱 밑까지 밀려와 바둥거리던 난강 흙탕물이 열무. 그래도 진랄늪은
우리 엄마의 양손이에요. 예, 그 강연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의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한 그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시인 천상병이 내 이름을 보고 시골 지게꾼 이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고향으로 갈 때는 가야역에서 내리고 부산, 서울 갈 때에도 가야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도 가야역에서 떠났습니다. 가야역은 옛 안락의 조그마한 역입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저를 기념해서 마산의 기독교 대학인 장신대학이 문더수 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귀한 책들도 있는 제가 평생에 걸쳐 모은 책 26,000권을 기증했더니 대학에서 저를 기념하여 문덕수 문학관을 만들고 매년 6월이 되면 문학 강연 등의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강연 후 질문 시간에 저에게 고향에 대한 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 얘기는 저쪽에 강당에서 있었죠. 정말로 그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까지 고향에 관한 시를 한 편도 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고향의 흙에 대하여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향에 대한 시를 몇 편 썼습니다. 특히 아라가야를 제대로 한 시를 시집 아라의 목걸이에 실었습니다. 이상규 시인께서 제게 함안박물관과 불꽃무늬 토기 도록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을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옛 안라국 가야의 왕도입니다. 가야에 사시는 주민들은 옛 왕도의 시민이라는 자랑과 자존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함안군 가야읍은 지금부터 1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고 그들이 사용했던 몽돌석기와 박편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야의 일대에는 옛 왕궁의 터전이 있고 마리산 일대에는 150기가 넘는 옛 아라가야의 무덤이 있고 그 중의 24기는 산만큼 큰 무덤으로서 옛 임금의 고분입니다. 그 고분 속에서 불꽃무늬 굽다리 접시를 비롯한 많은 토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 사용했던 토기는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흙은 영원히 남습니다. 불꽃무늬 굽다리 접시에는 알라가야국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접시로 형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형상한 이후에도 한 줌의 흙은 여전히 원자로서 그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당대 제1의 시인 서정주 선생의 시에 향수가 있습니다. 봄일은 내가 키운 내 마음속 기러기 이제는 나를만큼 날개 힘이 생겼어 내 고향 짊마제 수수밭길 위에 뜬다. 어머님이 가꾸시던 밭길가에 들국화 그 옆에 기르시던 하얀 산돌 그 들국화 그 산돌 우를 돌고 또 돈다. 서정주 시 향수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고향에 날아갈 기러기도 들국화도 산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서정주는 참 행복한 시인입니다. 기러기나 들국화나 산돌이나 실은 모두 한 줌의 흙이 아닐까요? 그러나 제 고향에는 남강과 늪과 산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4대 원소로서 수, 화, 풍, 토를 들고 불교에서도 역시 수, 화, 풍, 토를 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이냐 불이냐 하는 물음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물이건 불이건 관계를 맺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정주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고향을 위해 한 것이 없네 라고 탄식했습니다. 회갑되니 고향에 가서 살고 싶지만 고향 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서정주 시 망향가 중에서 저도 고향을 위해 해드린 것이 없으므로 저나 서정주는 같은 딱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내 출생지인 우거리를 가게 되면 내가 태어난 집터의 흙 한 줌을 손으로 꼭 힘껏 지어보고 그 흙의 힘, 저항감, 흙의 생명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로마 교황께서 어디를 방문할 때에 공항에 내려서는 맨 먼저 그 공항의 땅에 엎드려 입 맞추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고향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를 혼자 중얼거리고 싶습니다. 시의 제목은 한 줌의 흙입니다. 역시 선생님 자작시입니다. 옛날의 안라국 가야역에서 내려 안라국 궁녀들이 분홍빛 치마차를 끌고 다니고 700년 만에 다시 피어난 연꽃빛 그 왕도의 고운 길을 서북 쪽으로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지금은 없어진 내 형님뻘 친척의 자전거방을 지나 풍성한 하만들 복판을 남강과 하만천이 합수하는 절벽의 숲속에서 그림처럼 악양로가 보이는 그 지점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고 기중한 토기가 나온 황사리 고분 앞 신장로 낮에는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산길을 오르고 돌면 함안군 도수면 우거리 심실 내 출생지 마을이네. 거기서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싶네. 문덕수 시 한 줌의 흙 전문입니다. 여기까지로서 이제 그 선생님의 문학 강연은 끝이 났어요. 근데 방금 읽어드린 그 시 중에서 중간에 지금은 없어진 내 형님뻘 친척의 자전거방을 지나 옛날에는 자전거 그런만 안 하고 자전거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방은 그 가야읍 초등학교 정문 오른쪽 옆에 그 자전거방이 있었어요. 그 문씨가 했는데 그 문씨 그분이 이제 우리 문덕수 스님한테 그 형님뻘 집안 형님들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아들이 문종석이라고 저하고 초등학교 저 동기동창입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 계셔도 항상 그런 게 다 마음에 계속 남아있던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안을 고향으로 두시고 92년 동안 오로지 한국 현대시를 키우고 가신 심산 문덕수 선생님께서 가진 지도 4주기가 되었습니다. 함안을 다녀가신 그 뒤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이 있는 남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말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제가 그 법수 면장으로 있을 때 폐교가 된 선생님의 모교 우거 초등학교 교정에 선생님의 시비를 시험은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산 사람 비를 세워 하시는 그 겸손하신 말씀과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후 선생님은 한국 현대시인협회 창립, 국제편한국본부 회장, 한국무사문화예술진흥원장, 제12차 세계시인대회 소위원장,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 등 한국 문화의 창달과 세계화를 위하여 온몸을 바쳐 헌신하시다가 2020년 3월 13일 92세로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국립현충원의 품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면서 문덕수 선생님의 기울의사를 마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
이상학 교수님으로부터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제가 솔직히 해서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 실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나 그 생각을 하다가 마침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해 2020년 말에 우리 하나문학 20배쯤입니까? 34집? 거기에 이제 추모 특집을 마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마침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발췌하면 우리 이상학 교수님 바라는 거 그렇게 막 크게 안 올라갔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